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와 맞물려서 코로나19의 위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매출이 늘지도 않고요. 조금 늘었다고 하지만 원금과 이자를 갚기는 쉽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계속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이 천지거든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하더라도 803조가 넘는 그런 부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털어내지 못하니까 지금 답답한 그런 상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이게 장사가 안 돼서 원리금을 못 갚을 때부터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장사가 안 돼서 원금과 대출을 못 갚으면 이게 금융권이 난리가 나요. 1차적으로 난리가 나는 데가 저는 3금융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업체라든가 카드론이라든가 이런 데 말입니다. 여기다가 좀 더 앞으로 가면 저축은행들 2금융권이거든요. 상호신용금고들, 새마을금고들 여기도 만만치 않고요. 여기서 확장되면 제1금융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시중은행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자영업자들의 어떤 부채의 어떤 성격을 조사를 해봤더니 저축은행이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축은행이. 쉽게 말하면 소득 대비 대출 비율 LTI라고 하죠. 이게 300%가 넘는 사람의 비중이 지금 전체 개인 사업자들 중에 40.9%, 무려 41%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 넷 중에 10명 중에 4명이 소득 4배의 빚더미에 쌓여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버는 것보다 빚이 4배가 많다는 뜻입니다. 자영업자 중에 41%, 그 중에서도 저축은행 전체 대출자 중에 말입니다. 그러면 저축은행에서 대출한 10명 중에 4명이 지금 버는 거에 4배의 빚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어찌 보면요, 저축은행의 위기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전 금융권을 따졌을 때 이 LTI가 226%입니다.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축은행에서만 유독 LTI 소득 대비 대출 비중이 300%가 넘어선다는 거예요. 굉장히 과도하게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과도하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다중채무자 비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이거나 혹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사람, 이 사람은요 300% 이상 LTI 대출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30.1%입니다. 30.1%.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고위험군입니다. 다중채무자나 혹은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다든가 아니면 저신용등급 7등급에서 10등급까지 속해 있는 취약대출자들, 이 사람들의 비중이 실제로 300%가 넘는 LTI 비중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30.1%가 또 취약 어떤 대출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요, 여러분, 우리 금융 쪽의 위기가 생각보다가
빠르게 번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저축은행 관계자들은요.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는 이야기해요. 대부분이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택이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줄줄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LTI가 300%가 넘는 사람들 비중 중에 말입니다. 도소매업이나 숙박 음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쩌면 만세 부를 수 있는, 나는 더 못 갚아, 디폴트, 채무 불이행을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영세 사업자 비율이요. 도소매업은 19.7%고요. 숙박 음식업은 23.3%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외부 충격. 외부 충격 중에서 제일 겁이 나는 충격은요. 금리 인상입니다. 이게 금리 인상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많은 주택담보대출자들이 그 금리를 갚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장사가 잘 돼서 대출과 원리금을 갚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만약에 장사가 안 돼서 갚을 수가 없다면 이게 집이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집이 시장에 나오면 집이 공급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공급이 일어나면 집값이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통화 축소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9월 원리금 상환 유예,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했죠. 이게 만약에 종료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충격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금액이 130조가 넘으니까요. 지금 정부는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9월에 원리금 상환 유예 정책 종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내년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가. 이게 3월 말까지 연장을 한다고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아마 야당의 반대도 굉장히 심할 거고요. 이게 130조가 넘는 금액이 계속해서 밀려서 간다면 시한폭탄을 자꾸 밀고 가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자 상환 유예까지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가늠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이자라도 받으면 저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하면서 충당금을 쌓아 나갈 수 있지만 이자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디가 얼마나 부실이 나고 있는지 개인사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어떤 상황을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게 어쩌면 굉장히 충격으로도 다가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충격으로도.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가 지금 자영업자와 저축은행 또 상호신용공고 새마을공고 여기에 관계는 굉장히 아주 예리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굉장히 예리하다. 게다가 저신용자들이 저축은행이나 이 상호신용금고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충격의 도는 더 커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이게 예금보험공사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저신용자 저축은행의 어떤 잠재 부실률입니다. 단기 잠재 부실률은 2018년 말에 14.9%에서 2020년 9월 말입니다. 2020년 9월 말
19.8%로 올라갔습니다. 19.8%. 단기 잠재 부실률은요, 쉽게 말하면 한 달 연체한 사람을 말합니다. 한 달 연체한 사람들. 30일 연체한 비율을 말하고요. 이 장기 잠재 부실률은요, 적어도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을 말하거든요. 이거는 엄청 올라갔어요. 2018년 말 9.9%에서 2020년 9월 말 현재 14.7%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위험하다. 점점 위험 수위가 닥친다. 9월 말에 원리금 상환 유예가 만약에 종료됐을 때 과연 자영업자가 버틸 수 있을까요? 9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벌써 6월이에요. 6, 7, 8, 9,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4개월 안에 집단 면역이 돼서 자영업자들의 경기가 굉장히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장사를 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9월 말까지 될까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9월 위기설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요, 지금 현재는 원칙적으로 원리금 상환 유예를 종료한다는 입장이지만 아마 상환 유예를 종료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1월 말 현재로 130조인데 2월, 3월을 거치면서 이게 대출 만기 연장이나 원리금 이자 상환 유예 금액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저는 그게 우리 경제에 심각한 시한폭탄이다. 저는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가 지금 바닥 경제는 최악이고요. 바닥 경제가 최악이라는 것은 소비가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 이것까지도 연계된다면 9월 말 상환 유예 종료를 한다 그러면요, 아마도 엄청난 태풍이 몰아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금융권부터 시작을 해서 제2금융권, 제1금융권으로 충격이 점층적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